리베카 솔릿 걷기의 인문학. 가장 보편적인 행위의 철학적 가능성. 1. 걷기를 사유하다 마이너스 책의 탄생과 의미. 리베카 솔릿의 걷기의 인문학은 2000년 미국에서 원제 완더러스트 A 히스터리 오브 워킹으로 출간되어 2017년 한국의 개정판으로 소개되었다. 맨스플레인의 MANSPLAIN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페미니스트 작가이자 환경운동가, 역사가로 알려진 리베카 솔릿이지만 이 책은 그녀의 사유와 방법론의 출발점이자 종합판으로 평가받는 특별한 작품이다. 걷기라는 가장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행위를 인문학적 탐구의 주제로 삼는다는 것은 언뜻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솔릿은 걷기가 생산지향적인 문화와는 거리가 있는 행위이며 그 자체가 수단이자 목표인 행위라는 점에서 인문학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고 설명한다. 마음을 가장 잘 돌아보는 길은 걷는 것이며 걷기의 역사가 곧 생각의 역사를 구체화한 것이라는 통찰은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다. 솔릿은 단순히 책상에 앉아 문헌을 연구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직접 두 다리로 걸어다니며 이 책을 썼다. 역사, 철학, 정치, 문학, 예술 비평을 넘나들며 방대한 인문학적 지식을 유려하게 엮어내는 동시에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녹여냄으로써 독자들에게 풍성한 여정을 선사한다. 이는 단순한 학술서가 아니라 인문학적 에세이의 전범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2. 제1부 걷기와 사유, 육체와 정신의 대화. 책의 일부는 걷기를 사유의 방법으로 택한 철학자들과 작가들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루소, 키르케고르, 니체 같은 철학자들은 모두 걸으면서 생각했다. 루소는 고백록에서 걸을 때만 자신의 생각이 제대로 흐른다고 고백했고, 니체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생각은 모두 걸으면서 떠오른다고 말했다. 이들에게 걷기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사유의 리듬이자 철학의 방법론이었다. 솔릿은 걷기가 육체와 정신을 하나로 연결하는 행위라고 설명한다. 데카르트 이후 서구 철학은 정신과 육체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왔지만 걷기는 이러한 이분법을 극복한다. 걸을 때 우리의 몸은 움직이고 동시에 정신은 자유롭게 사유한다. 발걸음의 리듬이 생각의 리듬을 만들어내고 주변 풍경의 변화가 사유의 전개를 자극한다. 몸을 통해 세계를 인식하고 세계를 통해 몸을 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이 부분에서는 순례로서의 걷기를 통해 걷기와 종교의 관계를 다룬다. 중세시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를 넘어 자기 성찰과 변화의 과정이었다. 긴 여정 동안 걷는 행위 자체가 명상이 되고 고행이 되며 깨달음의 길이 되었다. 이는 동양의 선수행에서 걷기 명상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 3. 제2부 낭만주의와 자연 속의 걷기. 18세기와 19세기를 거치며 자연 속을 걷는 행위는 하나의 문화적 관습이자 취향으로 자리 잡았다. 낭만주의 시대의 시인과 작가들은 자연을 걸으며 영감을 얻었다. 워즈워스 남매는 영국 호수 지방을 걸으며 시를 썼고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월든 호숫가를 거닐며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기록했다. 이 시기에 산책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산업혁명으로 도시가 팽창하고 사람들이 자연과 멀어지면서 역설적으로 자연에 대한 그리움이 커졌다. 자연 속을 걷는 것은 더 이상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미적 경험이자 정서적 치유의 수단이 되었다. 정원 산책로가 설계되고 등산이 레저 활동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다. 솔릿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개인적 취향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를 반영한다고 지적한다. 자연을 정복의 대상이 아닌 감상과 공존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걷기를 통해 인간은 자연의 일부가 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을 발견한다. 워즈워스가 말했듯이 자연은 인간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다. 하지만 솔릿은 이러한 낭만적 걷기가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도 날카롭게 지적한다. 자연 속을 자유롭게 걷는 것은 일정한 경제적 여유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 특히 남성들의 특권이었다. 여성들은 사회적 규범과 안전 문제로 인해 자유로운 산책을 즐기기 어려웠다. 이는 3부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는 걷기와 젠더, 계급의 문제로 이어진다. 4. 제3부 도시의 산책자와 공적 공간의 정치학. 20세기 도시는 걷기의 새로운 무대가 되었다. 발터 베냐민이 묘사한 파리의 플라네르 산책자는 익명성과 다양성으로 가득한 도시를 걸으며 관찰하고 사유하는 인물이다. 군중 속에서 혼자 걷기, 낯선 거리를 배회하기, 우연한 만남을 즐기기 이것이 도시 산책의 묘미였다. 하지만 솔릿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누가 자유롭게 도시를 걸을 수 있는가?
공적 공간의 진입 가능성은 곧 시민으로서의 공적 생활을 영위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젠더, 인종, 계급, 성적 지향에 따라 걷기의 자유는 제한된다. 여성은 밤거리를 걷는 것이 위험하고 유색인종은 특정 지역을 걷는 것이 의심의 대상이 되며 가난한 사람들은 고급 주택가를 걷는 것조차 불편하다. 버지니아 울프는 자기만의 방에서 여성이 자유롭게 걷고 사유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과 물리적 공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르주 상들은 남장을 하고서야 파리 거리를 자유롭게 걸을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걷기가 단순한 신체 활동이 아니라 권력과 자유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솔릿은 또한 행진, 시위, 축제와 같은 집단적 걷기의 정치적 의미를 탐구한다. 마틴 루서 킹의 셀마 행진, 5월 광장 어머니회의 시위, 체코슬로바키아의 벨벳 혁명, 이 모든 사건에서 걷기는 저항과 연대의 행위였다. 사람들이 함께 거리로 나와 걷는 것 자체가 정치적 메시지가 되었다. 한국어판 서문에서 솔릿이 2016-2017년 촛불 집회를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적 공간으로 걸어 나오는 비무장 시민들의 힘, 그것이 때로는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힘이 된다. 5. 제4부 걷기의 위기와 현대사회.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솔릿은 현대사회에서 걷기가 축소되어가는 현상을 다룬다. 자동차 중심의 도시 설계, 교외화 서버버니제이션, 쇼핑몰과 같은 사적 공간의 확대는 걷기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사람들은 차를 타고 이동하며 공적 공간은 축소되고 우연한 만남과 예상치 못한 경험의 기회는 줄어든다. 이는 단순히 운동 부족이나 건강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다. 걷기의 축소는 사유의 축소, 공동체의 약화, 민주주의의 퇴보와 연결된다. 걸으면서 우리는 세계와 직접 접촉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며 예상치 못한 것을 경험한다. 이러한 경험들이 줄어들면 우리의 삶도 그만큼 빈약해진다. 하지만 솔릿은 비관론에 빠지지 않는다. 곳곳에서 걷기를 되살리려는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다. 보행자 친화적 도시 설계, 걷기 운동, 도시 산책 프로그램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사람들은 여전히 걷기의 가치를 알고 있으며 그것을 되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솔릿 자신도 환경운동가로서 보행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활동해왔다. 6. 걷기가 가르쳐준 것들. 걷기에 입문하기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걷기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걷기를 통해 세상을 새롭게 보는 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솔릿은 걷기가 속도의 문제라고 말한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 세부적인 것들을 놓치게 된다. 자동차나 기차를 타면 풍경이 빠르게 지나가지만 걸을 때는 모든 것을 천천히 관찰할 수 있다. 또한 걷기는 몸의 리듬과 정신의 리듬을 맞추는 행위다. 현대인들은 너무 빠르게 살아간다. 생각할 시간도 없이 일하고 소비하고 다음 일정으로 넘어간다. 하지만 걸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속도를 늦추고 주변을 관찰하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된다. 걷기의 속도가 곧 사유의 속도가 되는 것이다. 솔릿은 또한 걷기가 자유와 연대를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고 말한다. 혼자 걸을 때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누린다. 어디로 갈지, 언제 멈출지, 무엇을 볼지 모두 스스로 결정한다. 하지만 함께 걸을 때 우리는 연대를 경험한다. 같은 길을 함께 걷는다는 것, 같은 리듬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강력한 유대감을 만들어낸다. 시위 행진이 힘을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책을 읽으며 깨닫게 되는 것은 걷기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삶의 방식이라는 점이다. 걷는다는 것은 세계와 직접 접촉하고 몸과 정신을 조화시키며 예상치 못한 것에 열려있고 타인과 연대하는 행위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귀해지는 가치들이다. 7. 인문학적 에세이의 전범. 걷기의 인문학의 또 다른 가치는 글쓰기 자체에 있다. 솔릿의 문체는 학술적이면서도 서정적이고 객관적이면서도 개인적이다. 그녀는 방대한 역사적 사실과 철학적 개념들을 다루면서도 독자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자신의 경험과 감상을 적절히 섞어낸다. 루소의 철학을 설명하다가 자신이 샌프란시스코 거리를 걸었던 경험으로 넘어가고 다시 페미니즘 이론으로 돌아오는 식의 구성은 마치 산책하듯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일종의 걷기 경험이 된다. 독자는 솔릿과 함께 역사의 길을 걷고 철학의 숲을 거닐며 정치의 광장을 지나간다. 때로는 천천히 풍경을 감상하고 때로는 빠르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며 예상치 못한 통찰을 만나기도 한다. 책의 구조 자체가 걷기의 리듬을 닮아 있는 것이다. 솔릿은 또한 소수자의 목소리를 배제하지 않는다. 역사는 대부분 승자와 권력자의 관점에서 기록되어 왔다.
하지만 솔릿은 여성, 유색인종, 노동자, 성소수자의 걷기 경험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조명한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걷기가 얼마나 정치적인 행위인지, 자유롭게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특권적인 경험인지 깨닫게 된다. 8. 결론 다시 걷기 시작하며 걷기의 인문학을 읽고 나면 걷기를 다시 시작하고 싶어진다.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보기 위해,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타인과 연대하기 위해 걷고 싶어진다. 솔릿이 보여준 것처럼 걷기는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혁명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빠르게 움직이라고 요구한다.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빠르게 성공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걷기는 이러한 요구에 저항한다. 걷기는 느리고 비생산적이며 목적지보다 과정이 중요한 행위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걷기는 인문학적 가치를 갖는다. 솔릿이 한국어판 서문에서 촛불 집회를 언급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광장으로 걸어 나와 평화롭게 시위했던 그 경험은 걷기의 정치적 힘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다. 비무장 시민들이 함께 걷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다. 이 책은 단순히 걷기에 대한 책이 아니다. 이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책이다. 몸과 정신을 조화시키며 세계와 직접 접촉하고 예상치 못한 것에 열려 있으며 타인과 연대하는 삶. 솔릿은 그러한 삶의 가능성을 걷기를 통해 보여준다.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는 가능성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자유롭게 걷고 있는가? 당신의 걷기는 사유로 이어지는가? 당신은 걸으며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책을 덮고 밖으로 나가 걸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솔릿이 이 방대하고 아름다운 책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메시지일 것이다.